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네. 갱신요구권. 옛날 때 말 많았죠. 네. 근데 요즘은 또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건데 지금은 뭐 가격이 보증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절로 안정이 됐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걸 뭐 예. 한 해 만에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막 그 보증금이 급등하고 하는 그 시절에 그 상황에서 생긴 그 판결이 하나 선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호받은 사람들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전세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파장이 컸죠.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이제 연장이 안 되면 나가야 될 임차인이 네. 2년 연장을 하면서 보증금을 거의 안 올려줘도 되는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은 거죠. 많이 보호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계약 때문에 이제 그 수시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좀 덜 겪고요. 덕분에 또 중개업자들은 또 볼멘 소리를 하고 그렇죠. 거래가 없어졌다. 매매는 원래 잘 안 됐는데 그나마 있던 임대차마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계약이 많이 줄었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장단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 듯한 그런 제도인데 그런 이제 관련해서 판결이 선고가 돼서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에 그 갱신요구권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사건이 먼저 이 사건은 그 실거주 의사가 없는 사람인데요, 집주인이. 그런데 마치 이제 자기가 실거주할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실거주 의사가 있으면 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의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돼서 거절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거주 안 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결이 이제 선고된 거죠. 애매한데요? 막 이게 자기 집이니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살겠다고 쫓아내고 내가 좀 살다가 할 수도 있는데 참 그래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 뭐랄까요?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조금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오고 세입자 나가자마자 팔 목적으로 그러면 세입자 나가라고 그렇죠. 그랬군요. 그렇죠. 거짓말 한 거죠. 아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그런 변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는 살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바뀌어가지고 뭐 팔았다 팔게 됐다 이런 변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 의사 없이 내쫓은 경우가 아니다라고 변명도 안 하고 나는 뭐 미안하지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쫓아냈다. 이런 케이스예요. 아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액수는 얼마나 되나, 퍼센티지 얼마고 이런 걸 이제 판단한 케이스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잣대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판결도 또 잘 썼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그 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이 그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항, 6항 요 부분에 보면은 실거주 의사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가 아니라 이 사건처럼 매도한 경우에는 과연 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무상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은 그런 매도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근거가 뭐냐? 책임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법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민법에 근거한 것이든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것이든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뭐냐? 요거를 좀 분명히 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중앙지방법원 22년
12월 14일. 오, 따끈하네요. 최근 선고고요. 예. 손해배상입니다. 임차인이 그 임대인 상대로 음.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일단 인정된 사실관계가 원고가 이제 세입자들입니다. 부부인데요. 세입자들은 원고들은 19년 12월 서울 이 가렸는데 서울 서초구입니다. 이게. 서울 서초구에 어떤 아파트 매토에 대해서 보증금은 12억 4천. 야, 임대차 그죠? 크네요. 임대차 기간은 19년 12월부터 2년간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피고 쪽은 내가 실거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입자들은 제가 볼 때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 야, 같아요. 그러면 더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걸렸어. 그렇죠. 된통. 그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이사를 갔고 근데 그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3억 원. 거의 비슷하네요. 아까 치면 그거랑. 아닙니다. 월차임이 원래. 있습니다. 아, 월차임이 150만 원. 이야.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으로 치면은 보증금 월차임이 1억 5천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14억 5천 정도에 했어. 그때 한참 오를 때인가 봐요. 12억 아까 4천인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더 업해서 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 가면서 이제 중개 수수료로 580만 원 줬고요. 그다음 이사 비용으로 280만 원. 같은 동이라 아마 같은 동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라 아마 이사비가 좀 적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피고 임대인은 실제로 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즉시 임대차 만기가 보세요. 임대차 만기가 12월 27일이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을 언제 체결했냐? 열흘 전에 체결했습니다. 만기 전에. 의도가 분명하죠. 그러네. 먼저 팔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파는 그렇죠. 다 됐겠네요. 계약 구두로 다 되고 뭐 그렇죠. 알아보고. 그렇죠. 이미 부동산에 내놓고 이 거래 체결된 시점도 이미 그 임대차 만기 열흘 전에 체결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거짓말 하진 않았다 이렇게 부인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확실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또 매매 대금 보십시오. 36억 7천에 됐잖아요. 와. 이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당시 상황이 가장 핫할 때, 뜨거울 때. 야, 잘 팔으셨네. 잘 팔렸죠. 잘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가 있고 만기가 되기 전에 이런 계약도 금방 체결되고 또 좋은 값에 체결되고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되게 상황이 뜨거웠다. 그 당시에. 보증금도 많이 지금 올려주고 이사 갔잖아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법원이 뭐라 판단했냐라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은 판단할 때 판결문 보시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요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각이죠. 근데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액수가 얼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두 부분으로. 자 이게 손해배상 책임 있냐 없냐 할 때 이게 그 실거주 의사가 일단 없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실거주 의사 없이 세입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면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조 3 거기 5, 6항에는 마치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서 언급한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때 임대할 때만 손해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요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그러면 임대 안 하고 내가 팔아버리면 불법행위가 아니지 않냐 요런 오해가 생길 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은 그렇지 않다. 이게 갱신 요구권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법의 해석상. 그래서 그 판단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5항과 6항에서 임대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 갱신 부당하게 거절하고 임대할 경우에 하는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한 것일 뿐 매도한 경우가 불법행위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저 근거도 없이 그러면 5항이나 6항에는 손해배상 책임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임대한 경우에만 관련된 규정인데 그러면 매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피고가 이제 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따라서 너가 손해배상은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법 아까 5항, 6항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부당하게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는 것,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법행위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거죠. 굳이 그거 갱신 요구 거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야만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표출했으면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법을 가만 보면은 이게 왜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거 이렇게만 했을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입법한 사람들이 조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랄까 실수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입법한 사람들은 아마도 요걸 부당하게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려고 그것만 임대만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예, 매도만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만 생각하니까 임대한 경우에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걸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 갱신 요구권을 거절 못하겠지. 요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닌가. 빼먹었네. 그렇죠. 빼먹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입법 미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많았죠. 아까처럼 다른 사람한테 갱신 거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건 그러면 없잖아. 불법행위, 그렇죠. 없으니까 불법행위 아니지 않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이 판단은 그런 경우에도 불법행위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배상 책임의 근거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다.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상 액수 부분인데요. 배상 액수. 이게 중요하죠. 앞부분도 중요하고 뒷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법에서 딱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배상 체계가 좀 갖춰져 있는, 입증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이런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 적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반 배상 책임의 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하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뭐냐? 이게 부당하게 내보내서 갱신 거절 안 받아주고 부당하게 내보내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뭐냐라고 할 때 판사는 일단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중개수수료 580만 원, 이사비 280만 원 정도, 이런 그 부분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다, 이렇게 단정을 했죠. 네, 있죠. 예, 그렇죠.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불법 행위를 따질 때 그 불법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받아줬다라고 하게 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 살죠. 2년 더 사는 거죠. 네. 예, 이사를 바로 안 가고 사는 거고, 불법 행위가 있게 되면서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는, 2년 앞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차액설이라고 하거든요.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에 그 손해의 차액, 상황의 차이. 어차피 이사 가는 건 이사 가는 거니까. 근데
불법 행위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2년 뒤에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개 수수료도 들고, 그죠? 그다음에 이사비도 들고 하는 거는 2년 뒤에 들게 돼 있어요. 아, 미래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네요. 당연히 뭐 그는 이사 갈 때 복비 들고 수수료 저기 이사비 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2년 빨리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손해냐?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 인과관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야,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게. 그죠? 기간을 보장 안 해줬다는 것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가면서 들었던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가 바로 손해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판사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싸게 갔잖아요. 그렇죠. 이전보다는 이제 비싸게 갔는데, 그 세입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2년간 150만 원, 150만 원에 2년 들였으니까 3,600만 원 하고, 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도 좀 올랐다. 네. 그게 한 6천만 6천만 원 정도가 더 들었는데, 요거 2년간 이자 상당액 33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요 청구했잖아요. 그러네요. 4천. 자, 그런데 이것도 과연 손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손해 액수로서 적절하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비싸게 갔는데, 만약에 이 집이 원래 살던 집에 비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갔으면, 더 좋은 집으로 가가지고 더 돈이 들었다면, 그거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손해가 그죠? 손해가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적으로, 원래 살던 집은 30평이었는데, 네. 40평 왔다. 40평으로 갔다. 그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죠?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찾다 보니까 똑같은 게 없어서. 그거는 안 돼요. 이렇게 그건 안 안 되고, 돼요? 예. 똑같은 조건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집은 같은 평수라도, 기존의 집과 옮긴 집이 같은 평수인데, 이 집은 동향이었는데, 이 집은 남향이다. 그래서 비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물건에서,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 사람이 거주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면은, 그 돈 들었던 부분을 손해로 인정해 주는데, 그게 똑같은 조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무 변수가 많은데. 많죠. 층수도 있고 향도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약간 뭐 역하고 가까운 동은 더 비싸고 뭐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원고가 주장했던 이 손해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성질상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민사소송법 202조의 2에 보면은, 이때는 상당한 그냥 액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제 엄격한 그 손해액을 입증을 안 하더라도 판사가 적절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좀 터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정한 액수가 한 2천만 원 정도다. 반 정도네요. 그렇죠. 주장한 것의 반 정도 받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판사가 인정한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이사비, 그다음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한 2,8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렵죠? 아유, 어려운데. 야, 이거 계산 웬만한 수학 할 줄 아셔야 될 것, 판사님도 수학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입증 책임이 상당히 관계 있는 손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언뜻 봐서는 좀 이게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청구 금액에 비해서는 또 실제로 적고요. 변호사 봤을 때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이 12억 4천이고, 신규 임대차가 보증금 13억, 월차임 150이니까 환산 보증금은 14억 5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매매된 액수가 36억 7천이에요. 이런 거에 비해서 2,800만 원밖에 인정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한데요.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도 이 판사가 배려를 했구나, 액수에서. 약간 임차인을 이게 더 그렇습니다. 손을 들어주는 예, 거예요? 그런 결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대한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금액 이렇게 해서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도한 경우는 왜 그게 그런 게 안 될까라고 하는 배려를 안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형평성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입법의 착오 아닌가라는 미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판사가 좀 본 거예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런 억울함. 그렇죠. 이 사람은 괜히 임대인이 그걸 팔아먹어서 임차인이 손해가 너무 적게 되면 좀 그거는 형평이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은 지금 이제 그 한참 뜨거울 때보다는 좀 지나서 한 1년 이상 지났잖아요. 21년도 아까 12월이었죠. 네, 12월. 근데 22년도 12월에 판결이 났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서 좀 가격이 가라앉았을 때 그렇죠. 판단을 한 거거든요. 22년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판사가 볼 때는 잘 팔았네. 너 잘 팔았어. 좋은 시기에. 근데 그 잘 팔은 이유가 세입자를 잘 내보냈으니까.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예. 세입자를 어쨌든 없었으니까.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로 해서 내보낸 덕에 잘 팔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액수에서만큼은 조금은 더 인정해준. 아까 중개 수수료, 뭐 이사비 이런 것들은 좀 상당한 경우에 있는 손해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닐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상당히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조건의 차이 이런 것들도 그냥 한 2천만 원 인정해줄게 이런 거는 저는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이야, 이건 진짜 그래도 별로 안 내네요. 그래서 이 판결의 이제 의미를 좀 보자면 나름 이제 조금 이제 불충분한 그 현행법이 조금 미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타당한 결론을 찾기 위해서 저 합리적인 결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요. 제가 아까 판결을 참 잘 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또 이 판결을 통해서 이 현행법이 조금 미비하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구나 이런 그 부분을 시사했다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계기로 해서 저는 법 개정이 좀 매도한 경우라든지 이렇게 법 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건 항소를 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심 가더라도 특별히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